박원순 시장이 고소당한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커졌습니다. 통합당은 특검을 주장했고 민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해온 검사가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린 뒤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추행한 것을 자수한다고 해 2차 가해를 불러왔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죽음으로 답했다며 미투 처리의 모범이라고 했다가 사과했습니다. 박현민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공연기획사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22건 수주해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 등기 전에도 행사를 따낸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와대는 청와대 행사는 3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증여 취득세 세율이 종전 4배를 넘는 12%로 인상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도망친 운전자가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바지가 못에 걸리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소인 측은 이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 쪽으로 유출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청와대도 외부로는 일체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간 시점에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누가 전한 건지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는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인지 여러 의혹이 콧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 의혹을 밝혀내는 일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모든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한 고소인 측은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정보가 박 시장 측에 즉시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접수됐는데 경찰은 3시간 뒤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고소 접수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인 이름 박원순과 피소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만 한 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보고했다는 자세입니다. 청와대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모두 고소 관련 사실을 박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상 기밀 누설자 색출과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박 시장이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던 민변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된 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애도와 추모에 집중하면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오던 민주당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여성 의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주도해 민주당 여성 의원 28명 전원이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긴급 점검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 28명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비위 긴급 점검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여성인권운동가와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도 다수 포함됐지만 그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엔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피해 호소 여성 측의 기자회견 이후 여성계가 일제히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리 사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대표도 내일 공개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추가 폭로가 나올 경우 당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던 여성가족부도 뒤늦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울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 앞서 보신 대로 박 시장이 피소당한 사실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가 유출 경로를 수사해달라며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시각은 지난 9일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8시간 뒤쯤 고 박원순 시장은 유서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사전인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성명불상의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보고라인 가운데 어디에선가 정보가 유출됐을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과는 별도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수사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관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참여 여부가 협의되는 대로 경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뭔지,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정의를 확인해야 되니까. 실종 당일을 전후해 박 시장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면 정보 유출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고소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부서 이동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방조, 무마해온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피소되기 전에 서울시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내부인은 시장 집무실이 있는 6층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들로 대부분 박 전 시장의 유고와 함께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시가 피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무를 계속 뽑으셨잖아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있으실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비서실이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방조, 무마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고인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인사들의 잘잘못도 규명돼야 한다며 사실이나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응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이렇게 의혹은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경욱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입장도 서울시가 내놓은 게 없습니까?
네, 오늘 할 때 서울시의 입장이 나올 것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주요 간부들은 연이어 대책회의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등을 중심으로 사태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이 피해 호소 여성 측이 요구한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박 시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별정직 27명이 지난 11일 모두 퇴직한 상황이라 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특별히 여성 인권과 성범죄 대책을 강조해 왔는데 그 내부 통제 장치가 이번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까? 네, 서울시는 일단 이번에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 피해 신고가 공식 루트로는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서울시 내부 매뉴얼을 보면 이 피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장이나 동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경찰 고소 전에 이 비서관 등 내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대로라면 이 도움 요청을 받은 직원들은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 권익 담당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서울시 매뉴얼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축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 전 시장이 미투 대응에 모범적 사례를 보였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불렀고 한 현직 여검사는 피해 호소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가짜 미투를 주장했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가짜미투 의혹 제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자주 썼던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과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며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조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민주당을 향해 피해 호소 여성에게 2차 피해가 되는 발언을 삼가고 거듭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이후 고소인은 온오프라인상 각종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SNS상에 떠돌고 있는 고소장 형식의 문건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 글의 유포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9일 오전. 소셜네트워크 상에선 박원순 시장에게서 받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밝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나돌았습니다. 4,000자 분량의 해당 글엔 고소 동기와 피해 개요, 추행 관련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무일자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진 뒤 고소인 측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 박 시장의 전직 비서였던 고소인과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최초 유포자 추적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는 요구와 함께 어젯밤 서울시청 정문 앞엔 고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붙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끝난 다음 날인 오늘 새벽 서울시청 정문 모습입니다. 청테이프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비난하는 글이 붙었습니다. 바로 옆 서울도서관 입구에도 비슷한 글이 발견됐습니다. 삼엄했던 주변 경계가 분향소 철거 이후 다소 느슨해지자 누군가 이곳 청사 입구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달아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CCTV 분석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 누군지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비난글을 붙였다고 자처한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호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인증 사진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측이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아직 수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없었고요. 저희가 임의로 착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연세대에도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죽음으로 무마될 수 없다며 서울시에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박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성추행 의혹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7월 8일 오후 4시 반부터 박 전 시장이 집을 나선 다음 날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여러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시장이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게 된 시점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정확한 시점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시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박 전 시장은 오전 10시 44분 공간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소된 지 18시간, A씨 조사 8시간 뒤였죠. 박 전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최대한 늦은 이날 오전에 알았다고 가정을 해도 피소 만 하루가 안 돼 상황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이 18시간 동안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경찰 그리고 청와대뿐입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되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규정상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이지만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고 경찰도 시에 통보를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보고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청와대 순으로 이어졌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의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30분가량 걸렸습니다. 이 경찰과 청와대 모두 보고만 있었지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경찰 내부에는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보고규칙 5조엔 장차관, 자치단체장 등 저명 인사의 범죄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한다고 돼 있죠. 이 경찰의 청와대 보고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 사고는 경찰 보고를 받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 전 시장에게 이 정보가 유출됐느냐 이게 지금 논란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에 자신이 알게 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통상 소환 조사를 통보받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출석 요구할 시점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라든지 수사상의 어떤 장애가 특히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 보안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죠.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2차 가해를 할 염려가 있잖아요.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죽은 마당에 고소 사실 알려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범죄는 완전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유출 논란을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뉴스도 눈여겨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에 복귀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관련 행사 기획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탁 비서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설립한 신생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30억 원 상당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 등기를 하기도 전에 청와대 행사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단 3건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과연 탁현민과의 관계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야당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의 측근 인사들이 설립한 한 공연기획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이모 씨와 장모 씨는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각각 현장 PD와 기획 PD로 일했습니다. 해당 기획사의 등기 주소로 왔습니다. 사무실은 대학가 원룸 건물의 지하 1층인데 주변에 별도의 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급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능력이 있다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청와대 관련 대통령 그거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내뱉도 안 하고. 이 회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2017년 5월부터 2년 10개월간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해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획사는 2018년 3월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 행사 5건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와 계약한 행사는 3건이 전부며 나머지는 부처가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인 등기는 행사 기획 능력과 상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탁 비서관 최측근이 만든 회사라는 것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번엔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9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난데없이 유충은 또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워기 필터 중간에 있던 누런 물체가 갑자기 꿈틀거립니다. 수돗물 속에서 나온 유충입니다. 인천 서구의 또 다른 주택 단지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유충과 함께 정체불명의 이물질도 발견됐습니다. 식수나 생활용수를 다 못 쓴다, 전면적으로 못 쓴다고 봐야 되죠. 만약에 몸에 유해한다면 만약에 얘들 같은 경우에 그 치명적인 게 오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은 지난 9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오늘까지 23건으로 늘었습니다. 수돗물 유충 신고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었던 인천 서구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인천시는 3만 6천여 세대에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걱정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인천시는 이 유충이 실지렁이와 비슷하게 생긴 깔따구류의 일종이며 유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이 가정집까지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수장부터 배수지, 가정 수도꼭지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서구 5개 동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39곳의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3차례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지가 못에 걸리면서 경찰에 구조된 건데요. 이 운전자 구속될 게 두려워서 투신했다는데 죽는 것보다 구속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용기는 냈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주차장 차단기를 뚫고 돌진하더니 주차된 승합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하고 그 뒤를 다른 남성이 쫓아갑니다. 그만 가시고 얘기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려고 하니까는. 5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두 차례 추돌 사고를 낸 뒤 천마산 터널 관리사무소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쫓아오자 3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로 도망갔습니다. 달아나던 A씨는 4층 높이인 이곳 주택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입고 있던 바지가 못에 걸렸습니다. A씨는 결국 난간에 매달렸고 쫓아온 직원이 A씨의 팔을 붙잡고 2분 정도를 버텼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구조마저 거부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지명수배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무면에다가 음주에다가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큰일 났다면 이제 구속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신하려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덜미가 잡힌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이 거세지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파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국내 근로자 수십 명이 배에 올라타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됩니다. 관련 내용 정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선원 44명을 태우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원양어선입니다. 입항 당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노동자 수십 명이 승선해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선원들 중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는 위험국 선박이 아니어서 전자서류로만 확인했습니다. 승선 검역을 하는 기준은 위험성이 높은 국가이면서 입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선원 교대 등의 승선자가 있는 경우, 그런데 작업이 끝난 뒤 하선을 요청한 선원 22명을 검사했더니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리 근로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여름이어서 덥고 기관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덥잖아요. 방역당국은 나머지 선원들도 검사하는 한편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19명. 이 가운데 10명이 외국인입니다. 지난주 입국한 외국인은 1,8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7% 늘었습니다.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국 8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은 86%가 다 찼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비에 새겨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졌다가 복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 기념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지고 김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조정린 기자입니다. 추풍령 휴게소에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건설 역군들을 기리고자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틀 전 누군가 장관 이름을 검은색 락카로 지웠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 1시쯤에 갔을 때 아무튼 이상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관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네. 도로공사는 훼손된 기념비를 원상복구했는데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과 건설업체 직원 등 530명 이름이 명패석에 새겨졌는데 도로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빼고 대신 현 장관 이름이 들어간 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 이분 이름이 여기는 맞지 않다. 이거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공사 역사에 헌정비를 낳는 원칙과도 맞지 않고 도로공사는 건설공사 참여자로 명단을 구성했고 당시 공사 시공을 지휘한 건설부를 잇는 국토부를 대신해 김 장관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왜 개인 전화 놓고 이거는 일할 때
수행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넥타이를 맸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와 자택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씨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였던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상승폭이다 보니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영계 등이 만족한 결정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 자영업자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인 건데요. 이태영 기자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국노총 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회의장을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1%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겁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 특히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계와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쉽지만 수용의 입장을 내비쳤고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폐업을 할 수도 영업을 계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막말로 뭐 죽지 못하고 있어요. 문 닫으면 문 닫는 것만큼 페널티가 크고. 편의점주협의회는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6.25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내일 대전 현충원에서 치러집니다. 고인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난 전우와 함께하고 싶다며 전우들이 묻힌 격전지에 흙을 떠서 관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도 6.25 전쟁 추모 행사엔 빠짐없이 참석하던 백선엽 장군.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라 부르지만 백 장군은 늘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몸을 던져가며 전선을 지키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면에 유달리 적의 3개 사단이 뚫으려고 왔어요. 여기에서 2주 동안 적하고 아주 정말 사투를 했어요. 백 장군은 작년 말 죽어서도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6.25 전쟁 격전지에 흙을 떠서 관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백 장군은 전쟁 기념관 관계자를 불러 낙동강 다부동, 문산 파평산 등 8대 격전지의 지도를 직접 그리며 흙을 떠올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그 다부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 경상북도 서북방에서 대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입관식에서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입었던 전투복과 똑같은 옷을 수의로 입었습니다. 내일 대전 현충원 안장식에서는 6.25 참전용사 4명과 육군 카투사 대표 4명이 백 장군의 관 위에 격전지의 흙을 뿌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백선엽 장군을 향해서 우리 민족인 북한에 총을 쏜 공로로 현충원에 묻힐 수 있냐고 해서 논란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사회자도 당황을 해서 발언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단정하며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친일 행적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현충원에 묻혀야 되는데. 그러더니 백 장군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것이라고 폄훼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힙니까?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과정을 동족에게 총을 쐈다고 한 겁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하자 뭐가 문제냐는 듯 반문합니다. 6.25 전쟁을 북한하고 싸운 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노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항의가 이어졌고 6.25 참전용사 가족은 노 변호사의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국립현충원의 전몰용사들 대부분이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분들인데 그럼 국립현충원 전체를 파묘하자는 얘기냐고 비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생방송이라 오해가 있게 말한 것 같다면서도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해도 과거 친일 행적이 미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과거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전쟁 영웅의 장례식에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은 장례를 국가가 주도해서 격을 높이기도 하죠. 반면 백 장군의 장례는 육군장으로 치러지고 있죠. 오늘은 전쟁 영웅에 보내는 국가의 예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 1964년 노병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오직 사라져갈 뿐이다라고 말하던 메가더 원술은 그의 말대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조기가 덮인 장군의 관이 마차에 실려 웅구됩니다. 도열한 군인들이 존경을 표하고 시민들도 멈춰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그는 조용히 떠났지만 장례는 1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장으로 진행됐고 당시 존슨 대통령도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President Johnson places a wreath of honor at the foot of the bier. Then he stands in a moment of prayerful silence. 영국도 1976년 몽고메리 장군의 장례식을 왕실 전용 예배당에서 영국군 군장으로 치렀습니다. 이 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격파한 영웅의 관을 전통 의상을 착용한 그의 동료들이 웅구하고 온 국민은 애도했죠. For the courage and inspiration of his leadership in war and peace. 1, 2차 세계대전에서 공을 세우고 6.25 전쟁에도 참전한 프랑스의 몽클라르 장군. 1964년 생을 마친 그의 장례식에는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추도사를 맡았습니다. Back in the day, he could frustrate me, and I know he'd say the same thing about me. But he also made me better. President Bush and I are among the fortunate few who competed against John at the highest levels of politics.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5년간 포로 생활을 한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요. 전쟁 영웅에 대해 예우를 다하는 참전 국가들. 우리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내일 육군장으로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정부 여당이 곧바로 증여 취득세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집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 세율을 최고 3배로 올렸습니다. 반면 증여 시 부담하는 취득세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3.5%. 결국 집을 사는 것보다 증여로 물려받을 때 세금이 훨씬 적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다주택자들이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도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 후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50%인 증여세 최고 세율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정부는 잇따른 세금 강화 정책이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이고요. 정부가 7.10 대책에 이어 증여 우회로까지 차단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집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하는 법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권은영 기자가 현장 사정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50대 주부 A씨.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3배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달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나가는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기간을 기본 2년에서 2년 더 갱신할 수 있고 직전 계약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맘대로 전세 기간과 시세 조정을 못하도록 한 건데 이러다 보니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크게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4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점에서 황금같이 하락을 미리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 일군 재산이 집 한 칸 가진 게 전부인 선.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신 분들의 한 90% 이상 모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이렇게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제 사는 것보다 임대를 줄여서 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부담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계획 자체는 그동안 이미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높여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힌 한국형 뉴딜은 고용 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웠습니다.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만들고 비대면 산업,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등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탄소와 친환경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5년까지 막대한 재정 투입 방침이 어떻게 실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엔 의문을 달았습니다. 활력을 만들어냄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뉴딜 추진본부를 구성해 실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짓말이나 잘못된 주장을 한 게 2만 번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거의 16번꼴로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진 기자입니다. America now has the b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Can you believe this? 지금이 최고라고 주장한 것만 360번입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Not true. So far, the Trump economy has failed to top the best quarters of the Obama years.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고향도 바꿉니다. Father is German, right? Was German, and born in a very wonderful place in Germany. 아버지 트럼프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얘기도 거짓투성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검사와 비교하는 질문은 가짜 정보를 늘어놓습니다. Do you know how many people are in Seoul? Do you know how big the city of Seoul is? 38 million people. That's bigger than anything we have. 방위비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깁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취임 이후 1267일 동안 이런 거짓말을 2만 55건이나 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비선 참모 로저 스톤을 감형해준 직후에도 자화자찬했는데 I'm getting rave reviews for what I did for Roger Stone.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트럼프 지지율은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5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주상복합 건물 유진상가가 예술관으로 탈바꿈해서 개방됐습니다. 콘크리트 기둥과 하천이 어우러진 독특한 전시 공간을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여 개의 묵직한 콘크리트 기둥과 은은하게 흐르는 홍제천이 미술 작품과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지난 1970년 홍제천을 덮으며 50년간 폐허로 방치됐던 길이 250m, 너비 30m 지하 구간이 50년 만에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둡고 컴컴했던 공간이 설치 조명, 미디어 아트 등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오니까 여름철에 이제 시원해요. 하천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빛의 축제 공간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센서의 체온이 감지되면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기술로 사람의 온기를 표현한 작품. 초등학생들이 홍제천의 미래 생태계를 상상하며 그린 야광벽화. 이 LED 라이트를 비추는 곳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3D 홀로그램 기술이 활용된 미디어 아트는 홍제천의 생태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둠으로만 존재했던 이 생태계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동식물들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 신비함. 도심 한복판. 폐허에서 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지하가 시민들의 새로운 쉼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 여성 작가가 연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연인은 배신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천재 화가였던 남자의 죽음에 애도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유망한 화가를 파멸시킨 마녀로 몰아갑니다. 소설가 정세랑의 장편 시선으로부터에서 여주인공은 말합니다. 어떤 극단적 선택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 알려진 지난 금요일부터 이 소설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책을 사 읽었다는 인증을 올리며 고소인 2차 가해에 항의하는 연대가 벌어진 겁니다. 작가는 이 지겹고 참혹한 패턴을 깨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박 시장의 연결식이 끝나고 고소인은 진실의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소리 지르고 사과받고 싶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허사가 됐습니다. 서울시 5일장에 대해서 50만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며 다시 느낀 위력에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팠을 2차 가해의 아픔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여당과 지지층의 언행이었습니다. 고인은 맑은 분이었다. 자신에게 엄격했다거나 모든 여성이 그만한 남자친구 만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한 여권의 분위기는 이해찬 대표가 기자에게 한 욕설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고소인 측이 밝힌 피해 사실은 차마 듣기 참담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 침실 같은 말이 부를 오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내가 박 시장을 추행했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당 의원은 고인이 죽음을 통해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피해 여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고인 역시 평소 유난히 여성 인권을 강조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소와 수사 상황 유출, 서울시 방조 의혹까지 음침한 뒤안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기도 할 겁니다. 진실은 덮어서도 안 되고 결코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7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엄청났지만 며칠 동안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말끔히 물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잠시 지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오를 텐데요. 그래도 걱정할 정도로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청주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꽤 선선하겠습니다. 대구가 25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3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는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